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은혜 갚은 꿩. 옛날 어느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던 선비는 어느 깊은 산 속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급한 꿩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꿩 둥지를 덮쳐 알을 품고 있던 어미 꿩을 칭칭 감고 막 삼키려는 참이었습니다. 둥지 안의 새끼 꿩들은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선비는 차마 그 광경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니고 있던 활을 꺼내 구렁이를 겨누었습니다. 이놈, 구렁아! 어찌 약한 짐승을 해하려 하느냐. 선비의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몸에 명중했고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숨을 구한 어미 꿩은 선비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여러 번 조아리고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선비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커다란 절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의 분위기가 어딘가 스산하고 이상했습니다. 절을 지키는 스님은 아무도 없었고 으슥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선비가 법당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는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문이 열리며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 절 주지 스님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저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밤 저의 오랜 원수가 저를 해치러 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만 저를 지켜주시면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녀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며 자정이 되면 종각의 종을 3번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종을 치지 못하면 자신과 선비님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선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선비는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무언가 차가운 것이 몸을 옥죄는 느낌에 선비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낮에 자신이 화살로 쏘았던 그 거대한 구렁이가 앙심을 품고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소복 입은 여인은 바로 이 구렁이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네가 나의 복수를 방해했겠다. 너는 이제 나의 저녁밥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주마. 동이 트기 전에 이 절의 종이 3번 울린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종을 쳐주겠느냐. 선비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댕, 댕, 댕. 어디선가 맑고 장엄한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깜짝 놀라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더니 몸을 풀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구한 선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누가 종을 쳐준 것일까? 예그는 종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종각 아래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는 꿩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 그가 구해준 어미 꿩기였습니다. 어미 꿩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밤새 절 주위를 맴돌다 선비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자신의 머리를 부딪혀 종을 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꿩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선비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늘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어진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2.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무하러 갔다 오겠어요. 오냐? 늦지 않게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죠. 어디? 오늘은 이쯤에서 나무를 해볼까?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나무를 했어요. 좀 쉬었다 하자! 나무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어디? 이제 쉬었으니 또 나무를 해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꾼 앞으로 다가왔어요. 호랑이다! 하지만 도망가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그래,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호랑이는 나무꾼 가까이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죠. 이 호랑이가 왜 이러지? 어디가 불편한가?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조심조심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입안에 무엇이 걸렸나? 나무꾼은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목구멍에 비녀가 걸렸구나. 여자를 잡아먹은 모양이야. 나무꾼은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비녀를 꺼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목구멍에 비녀가 빠지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가 불쌍했습니다. 가엾구나. 그래, 비녀를 뽑아주자. 목구멍에서 긴 은비녀가 뽑혀 나오자 호랑이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어요. 이제 이놈이 나에게 덤벼들면 어쩌지.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호랑이가 다시 오기 전에 어서 여길 피하자. 나무꾼은 급히 빈지게만 짊어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오늘은 나무를 하나도 못한 셈이구나. 나무꾼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만나 나무를 하다 말고 그냥 왔어요. 뭐라고? 호랑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죠. 내가 나무를 못해 어머니가 굶으시겠구나. 밤이 되어도 나무꾼은 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이 밖으로 나가니 마당에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나무일까? 나무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 사정을 알고 나무를 놓고 간 모양이야. 누구지? 나무꾼은 너무 고마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죠. 깊은 밤, 나무꾼과 어머니는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너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 상홀로 시집 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도 장가를 못 가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꾼은 나무꾼대로 늙으신 어머니가 며느리도 없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것이 몹시 마음 아팠습니다. 이게 모두 가난 때문이구나. 어머니,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겠죠. 염려 마시고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래, 너도 어서 자거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간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추운 날씨에 웬 처녀가 눈에 쓰러져 있나? 나무꾼은 달려가 처녀를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잃었구나. 빨리 방으로 옮겨야겠다. 나무꾼은 처녀를 안아 방으로 옮겼어요.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 처녀가 눈에 쓰러져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미음을 끓여오마. 미음을 먹고 정신이 들면 좋겠는데 나무꾼은 처녀가 그대로 숨을 거두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미음을 끓여왔어요. 나무꾼은 처녀의 입안에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넣어주었죠. 조금 있으려니 처녀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색시, 정신이 좀 드오. 어머니는 처녀가 정신을 차리자 친딸이 살아난 듯 기뻐했어요. 그런데 색시, 무슨 일로 이 산골에 오게 되었소? 어머니가 물었죠. 저희 집은 한양인데 어젯밤 갑자기 저희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전 호랑이를 보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여기군요.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온 것이구려. 네, 그런가 봐요. 처녀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색시. 지금은 눈이 많이 쌓여서 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묵었다가 떠나구려. 고맙습니다. 일은 이은 뒤에는 또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나무꾼의 집에서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처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죠.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아내로 삼아주시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무꾼과 처녀는 혼례를 올렸어요. 나무꾼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가 생겨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처가집에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먼 길을 당나귀도 없이 아내와 함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참 걱정이로구나. 한밤중에 나무꾼은 또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소? 글쎄요.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겠네요. 그때 밖에서 웬 호랑이가 이들의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웬일일까? 우리 집에서 소와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깜짝 놀라 뛰어나온 나무꾼 부부와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당나귀와 소, 비단을 누가 놓고 갔을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그 지난번에는 나무를 놓고 가더니 나무꾼은 이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 호랑이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놓고 간 게 틀림없어. 아내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비단도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 어서들 다녀오너라. 그 길로 나무꾼 부부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려 한양 처갓집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으리으리한 집이 당신 친정이오. 네. 어서 들어가세요.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뛰어나오며 반가워했습니다. 나무꾼은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게, 이제부터 한양에 와서 살게. 그래야 내가 자네와 딸을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무꾼은 장인이 큰 벼슬 자리에 있는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 한양에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젯밤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면서요? 그러게, 나라에 나쁜 일이 있을 징조인가 봐.
사람들은 모이면 호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죠. 지금 한양에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백성들의 피해가 많다 하오.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에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소.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럼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오. 하지만 호랑이는 며칠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나졸들의 화살을 용케 피하면서 이리저리 한양 거리를 돌아다녔죠.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호랑이를 잡지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겠소. 상감마마.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린다는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럼 혹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나 붙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집 앞에 웬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서슴없이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호랑이다. 마침 마당에 있다가 호랑이를 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무꾼은 반갑게 호랑이를 맞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소. 나를 알겠지요. 나는 당신이 목에 걸린 은빛열을 뽑아주어 목숨을 건진 호랑이요. 알고 있어.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오. 나무꾼은 정말로 호랑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장가를 못 가는 자기에게 예쁜 아내를 물어다 준 것도 호랑이였다는 것을 나무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청이 있기 때문이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지금까지 한양 거리에 나타났던 호랑이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소. 내일 내가 거리에 나타나면 활을 가지고 와서 나를 쏘시오. 그럼 나는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왜 자기에게 활을 쏘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어차피 죽을 몸이오. 당신의 화살에 맞고 싶소. 그래도 안 돼요. 그대를 죽여. 내가 벼슬을 하고 상금을 타면 뭘 하겠소. 아무튼 나는 다른 사람의 화살은 맞기 싫소. 당신이 활을 쏠 때까지 나는 한양거리에 나타날 것이요. 말을 마친 호랑이는 훌쩍 대문 밖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한양거리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나졸들의 화살을 피하며 거리에 나타났어요. 나라에서는 뭐라는 거야? 호랑이를 잡지 않고. 그러게 말일세. 우리나라에는 늙은 호랑이 하나 잡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나무꾼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찌할꼬? 오랫동안 고민하던 나무꾼은 뭔가 결심한 듯 활을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난 곳으로 갔습니다. 나를 용서하오. 나무꾼은 활시위를 당기며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어요. 나무꾼을 본 호랑이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꾼은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호랑이의 머리에 꽂히면서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나무꾼은 쓰러진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대는 나를 끝까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듯 나는 그대에게 막대한 은혜를 잊고도 그대를 쓰러뜨렸구려. 나무꾼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오. 호랑이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은 곧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궁 안으로 나무꾼을 불렀어요. 이제 백성들이 안심하겠군요.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디 죽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마음씨도 곱구려. 그렇게 하시오. 나무꾼은 호랑이를 경치 좋고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그대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편히 잠드오. 나무꾼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일어날 줄 몰랐답니다. 이야기 삶.
책 먹는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책 먹는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좋아해도 아주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소금 한 줌 툭툭, 후추 조금 툭툭 뿌려 꼬박꼬박 먹어치웠죠. 이렇게 여우 아저씨는 책에서 지식도 얻고 허기도 채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하루에 적어도 3끼는 먹어야 했는데 책값이 좀 비싼가요? 가난뱅이라 책을 마음껏 살 수 없는 여우 아저씨는 벌써 가구들을 모두 전당포에 맡겨버렸답니다.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거라고는 책상 하나, 낡은 침대 하나, 덜컹거리는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뱃속에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먹고 싶은 마음이 쑥쑥 더 자라났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가 누군가요? 꾀돌이로 유명한 여우잖아요. 아저씨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건물을 눈여겨보아 두었답니다. 그곳에 있는 책장들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아저씨가 제일 어릴 적부터 단골로 다녔던 길모퉁이 서점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나 되는 책들이 있었죠. 그 건물에선 구수한 종이 냄새가 솔솔 풍겨왔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방마다 책으로 가득 찬 큰 책장들이 가지런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맛있다. 맛있겠군. 여우 아저씨는 입맛을 쩝쩝 다셨죠. 이곳에선 공짜로 책을 빌려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 아저씨는 매일 도서관에 갔답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 걸 찾으면 가방에 슬쩍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왔죠. 여우 아저씨는 꽤 오랫동안 도서관 나들이를 다녔어요. 하지만 꼬리가 잡히는 법, 사람들이 누군가 책을 갉아먹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사서도 많은 책들이 침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죠. 침에 흠뻑 젖어 있는 책에선 역겨운 짐승 냄새가 나지 뭐예요. 게다가 어떤 책들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답니다. 사서는 왜 그런지 꼭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죠. 사서는 어쩐지 여우 아저씨가 수상쩍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우 아저씨는 빌려간 책을 아직 한 권도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사서는 여우 아저씨의 행동을 샅샅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서는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어요. 글쎄, 여우 아저씨는 먼저 지리책 몇 권을 코로 냄새 맡아보고는 역겹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고 그 다음 러시아 문학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겼어요. 거기서 특별히 멋진 책을 뽑아들더니 번개처럼 다리 사이에서 소금과 후추병을 꺼내 신나게 혓바닥을 벌름거리며 책에다 톡톡 양념을 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숨을 고르며 뺨을 때리고 와삭 책을 물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책의 표지와 목차까지 몽땅 먹어치웠어요.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였어. 아저씨가 다른 책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하자 숨어있던 사서가 튀어나왔답니다. 책을 먹다니 깜짝 놀랄 짓이군.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깜짝이야. 놀란 여우 아저씨는 입속에 든 종이 조각들을 얼른 삼키면서 동그란 눈으로 사서를 쳐다보았어요. 아저씨의 순진한 표정은 누가 봐도 가슴 찡할 정도였죠. 책은 귀로 듣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서는 으름장을 놓으며 여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 출입금지요. 여우 아저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나버린 거죠. 읽을 것도 먹을 것도 구할 데가 없어진 불쌍한 여우 아저씨.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지는 광고지라든가 공짜 생활정보 신문지를 먹으며 겨우겨우 버텼답니다. 그런 음식만 먹으니 여우 아저씨는 소화불량까지 걸리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고운 털도 점점 윤기를 잃어갔죠. 얼마나 책이 먹고 싶었던지 여우 아저씨는 밤마다 꿈을 꿨답니다.
6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 나오는 꿈을 말이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뱃속에선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났죠. 그러다가 마침내 여우 아저씨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뚱뚱이 할머니네 털모자를 훔치게 되었어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방을 메고 아저씨는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길모퉁이 서점을 향해 서점에 도착한 여우 아저씨는 문을 쾅 닫는 척하고 들어가 외쳤어요. 손들어. 이건 장난이 아니다. 당장 돈과 책을 여러 권 주지 않으면 너희를 물어주겠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서점 주인은 얼른 가방 가득 채워줬죠. 두꺼운 책들로 가방이 채워지자 여우 아저씨는 서점을 나왔답니다. 오호호호, 성공이야! 다음번엔 식품점에서 손수레를 빌려야겠어. 여우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저씨는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 책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7번째 책을 개걸스레 먹으려는 순간 게이스, 띵동, 초인종이 울렸죠. 당신을 체포하겠소. 하마처럼 배가 불룩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책을 훔치는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강도가 여우 아저씨라는 걸 알아보았던 거죠. 뚱뚱이 할머니 털모자를 썼는데도 말이에요. 또 이렇게 들켰구나. 여우 아저씨는 사정을 늘어놓고 100번, 1000번, 아니 수십만 번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범죄는 범죄여. 경찰관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아저씨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답니다. 이제 여우 아저씨에겐 물과 빵밖에 없었어요. 읽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죠. 독서 절대 금지라는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죠. 책 없이는 하루라고. 반나절도 못 살 거야.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꼭 그럴 것만 같았죠. 그때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교도관 빛나리 씨를 꼬드겼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종이와 연필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종이에 글을 썼죠. 마치 연필에서 생각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글 쓴 종이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종이가 감방에 가득 차서 잠잘 자리도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저씨는 누울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조금도 쉬지 않고 글을 썼거든요. 2주일 후 드디어 책이 만들어졌답니다. 무려 굽이 제3쪽이나 되는 책이었어요. 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군. 여우 아저씨는 벌써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빛나리 씨도 무척 기뻤답니다. 차를 날라다 주며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살짝 엿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빛나리 씨는 연필도 뾰족하게 깎아주는 훌륭한 조수 노릇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우 아저씨는 감사의 뜻으로 빛나리 씨에게 제일 먼저 책을 보여줬죠. 빛나리 씨는 이틀 동안이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다 읽고 나서 빛나리 씨는 깨달았답니다. 오, 굉장한 작가인걸. 얼마나 감격했는지 빛나리 씨도 하마터면 종이를 뜯어 먹을 뻔했답니다. 빛나리 씨는 어딘가를 들러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여우 아저씨는 자꾸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책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무럭무럭 솟았죠. 그러나 빛나리 씨가 종이 뭉치를 들고 나타났을 때 아저씨는 너무나 좋아서 팔짝팔짝 공중제비를 넘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너무 행복했어요. 쩝쩝거리며 책을 먹는 동안 빛나리 씨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소설의 멋진 말투와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결말에 자기가 얼마나 감탄했는지요. 여우 아저씨는 먹으며 듣고 또 들으며 먹었어요. 여우 아저씨, 이 소설을 진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책 말이오. 빛나리 씨가 말했어요. 서점이라는 말에 여우 아저씨는 또 놀랐죠. 하지만 빛나리 씨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답니다. 좋고 말고요. 좋아?
여우 아저씨는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주둥이를 닦으며 말했어요. 빛나리 씨가 들렀던 곳은 바로 복사가게였어요. 그 책을 전부 복사해 두었던 거죠. 빛나리 씨는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렸답니다. 여우 아저씨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베스트셀러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을 말한답니다.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져 극장에서도 상영되었죠. 여우 아저씨 입맛에 영화 필름은 별로 맞지 않았지만 영화도 훌륭한 예술이죠. 여우 아저씨는 문학에서 이룩한 업적을 인정받아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여우 아저씨의 지난 일을 이러쿵저러쿵 들추지 않았죠. 여우 아저씨는 이제 대단한 부자가 돼서 책이라면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쓴 책들이 특별히 맛있었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답니다. 다만 왜 여우 아저씨의 모든 소설에 언제나 소금 한 봉지와 후추 한 봉지가 들어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들만의 비밀이니까요. 책 읽는 것도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여우 아저씨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죠. 여우 아저씨가 책마다 소금과 후추를 뿌려 자기만의 스타일로 책을 먹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책을 읽을 때 나의 생각에 양념을 넣어서 책을 감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야기 3. 거울과 두 딸.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거울이 없는 탓에 두 딸은 처녀로 자랄 때까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자기 얼굴 모습이 궁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 가운데 누가 더 예쁘지요? 아이고, 똑같이 둘 다 예쁘지. 두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다가도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싶어졌어요. 어머니, 인간 세상에는 제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얻어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 딸이 그렇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얼굴을 비춰봐서 뭘 하겠느냐. 너희는 다 이쁜데. 그래도 제 얼굴이 자꾸 보고 싶어요. 둘째 딸도 언니를 따라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그 뒤 딸들은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거울을 얻어오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두산에 사는 백운신령이 하늘나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의 딱한 사정을 백운신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들이 제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듣자 하니 인간 세상에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다지요. 근심하지 마옵소서. 제가 땅나라에 가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백두산으로 돌아온 백운신령은 백운봉에서 옥도를 뽑아냈죠. 그리고 옥도를 손바닥 두께만큼 되도록 한 다음에 옥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운신령은 옥거울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거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딸들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거울을 보여주십시오. 두 딸은 다투어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거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둘이 함께 보겠느냐. 차례대로 보거라. 그럼 언니부터 보게 하세요. 둘째가 언니에게 양보를 했어요. 거울은 앞면을 비춰볼 수 있게 깨끗하였고 뒷면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거울을 맏딸에게 주었어요. 첫째 딸은 거울에다 자신을 비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맏딸은 늘 동생보다 자기가 더 예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보다 동생이 훨씬 더 예뻤던 거예요. 큰딸은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거울을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됐다. 이제 네가 봐라.
난 치장하고 와서 다시 봐야겠구나. 속상해진 언니는 동생한테 거울을 넘겨주고 시무룩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동생은 얼떨결에 거울을 들었지만 얼굴을 비춰보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얘야, 무엇 하느냐? 왜 거울을 들고만 섰느냐? 옆에 있던 어머니가 물었죠. 그러자 둘째 딸은 용기를 내어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태 언니보다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도 자기 얼굴이 더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때 맏딸이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에 치장을 하고 다시 와서 거울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동생보다 예쁘지 않았죠. 맏딸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사흘이나 거울을 독차지하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생긴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지라 그 얼굴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죠. 이건 분명 백운 신령이 제대로 거울을 못 만든 게야. 부하가 치밀어 오른 맏딸은 투덜대며 거울을 땅나라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때 마침 백운봉의 벼랑 위에서 연불을 외던 백운 신령의 정수리에 옷거울이 뚝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더니 백운 신령의 몸에서 흰 피가 석 달 동안이나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옥돌을 파낸 웅덩이로 흘러 들어갔죠. 그리하여 결국 백운 신령은 돌부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둘째 딸은 이튿날 백운봉으로 내려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레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석불에 걸려있던 염주가 저절로 또르르 굴러서 흰 피가 고여있는 웅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진득진득한 피는 맑디 맑은 샘물로 변해버렸어요. 바로 이 샘이 지금의 백두산 천지라네요. 이야기 3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두려움에 떨며 작은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때 동굴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날개가 부러진 학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학을 감싸주고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부는 정성껏 학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들이 먹을 얼마 안 되는 양식까지 나누어주며 학을 보살폈습니다. 며칠 후 학은 완전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부부가 학을 날려 보내주려 하자 학은 갑자기 눈부신 빛을 내며 아름다운 선녀로 변했습니다. 선녀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죄를 짓고 학의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두 분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선녀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된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빌어야 가장 좋을지 밤새도록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시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임금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어떻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임금님은 나라 걱정에 골치가 아플 거예요. 차라리 늙지 않고 평생 젊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해요. 부부는 이것저것 좋은 소원들을 떠올렸지만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부부는 화롭게 앉아 군부를 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출했는지 무심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지금 뜨끈하고 기다란 소시지나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천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소시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중한 첫 번째 소원이 어이없게도 소시지 하나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야.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소원을 고르고 있었는데 고작 소시지 따위에 첫 번째 소원을 써버리다니. 남편은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눈앞에 있는 소시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에이씨, 저놈의 소시지, 당신 코에나 확 붙어버려라. 그러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시지가 날아가 아내의 코끝에 찰싹 하고 달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부부는 소시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시지는 마치 아내의 코의 일부인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코에 소시지를 매단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이 꼴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제 남은 소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임금님이 될 기회도, 큰 부자가 될 기회도, 영원한 젊음을 얻을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마지막 소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휴, 제발 저 소시지가 아내의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순간 아내의 코에 붙어있던 소시지가 똑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모두 쓴 부부에게 남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비록 큰 행운을 놓쳤지만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전처럼 서로를 아끼며 더욱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후 북두칠성이 된 7 형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마음씨가 착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끼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7 형제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7 아들을 불러 모아 힘겹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저 건너편 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곳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겠다. 얼마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7 형제는 피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유언대로 강 건너 산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온 탓에 강물이 불어 형제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 편에서 어머니의 무덤만 바라보며 슬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형제들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다리를 놓아 어머니 곁으로 가자. 그날부터 7 형제는 강가로 나가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굶주림과 추위도 잊은 채 오직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일념으로 돌을 쌓았습니다. 손과 발은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강을 가로지르는 튼튼한 돌다리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돌 하나만 더 얹으면 어머니의 무덤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사자는 7 형제의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너희의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너희를 별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너희는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 정표가 될 것이다. 말이 끝나자 7 형제의 몸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7 개의 별은 국자 모양을 이루며 밤하늘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던 돌다리 역시 하늘로 올라가 7별 옆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국자 모양을 한 7개의 별을 북두칠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7형제의 효심이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슛! 황소를 판결한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정직한 농부와 욕심 많은 상인이 살았습니다. 농부에게는 대대로 물려받은 힘센 황소 한 마리가 있었고 상인은 그 황소가 몹시 탐이 났습니다. 상인은 몇 번이고 농부에게 황소를 팔라고 했지만 농부는 가족처럼 아끼는 소를 팔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상인은 꾀를 내어 원님에게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또, 저 농부가 제 황소를 훔쳐가서는 자기 소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부디 제 소를 되찾아 주십시오. 상인에게 이미 뇌물을 받은 원님은 농부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남의 소를 훔치고도 발뺌을 하느냐. 어서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농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원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판을 구경하던 사람들 틈에서 한 어린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진짜 주인을 가려내겠습니다. 원님은 어린아이가 나서는 것이 기가 막혔지만 구경꾼들이 많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소년은 농부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저 소와 얼마나 오래 함께 지내셨습니까?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소는 제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뒹굴며 자란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인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저 소를 송아지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황소를 강가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소를 강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황소는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중 진짜 주인이라면 어서 강물에 뛰어들어 소를 구하십시오. 농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놈아 하고 외치며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소에게 다가가 고삐를 붙잡고 무트로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옷이 젖을까봐 강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소! 어서 나오너라. 아이고, 내 비싼 옷 다 버리겠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원님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를 구하려 한 저 농부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욕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구경꾼들은 모두 소년의 지혜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워진 원님은 얼굴이 붉어져 판결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고 욕심 많은 상인은 거짓 고발을 한 죄로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 후 이 지혜로운 소녀는 커서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수박공주. 옛날 어느 가난한 노부부가 아들, 딸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서 아주 커다랗고 탐스러운 수박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노부부는 수박을 집에 가져와 쪼개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가르는 순간 안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예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노부부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아이에게 수박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수박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녀가 웃으면 입에서 온갖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고 울면 눈에서 진주가 구슬처럼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노부부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박 공주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이웃나라 왕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욕심 많은 이웃나라 왕자는 수박 공주와 결혼하여 그녀의 보물을 모두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수박 공주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왕자는 수박 공주를 궁궐에 가두고 매일같이 웃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박 공주는 낯선 곳에서 부모님과 헤어져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기만 했고 방 안에는 그녀가 흘린 진주 눈물만이 가득 쌓였습니다. 왕자는 진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수박 공주를 웃게 만들어 금은 보화를 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광대를 불러 웃기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박 공주의 나라에서 온 한 젊은 악사가 왕자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사실 수박 공주를 짝사랑하던 이웃집 총각이었습니다. 그는 수박 공주를 구하기 위해 악사로 변장하고 궁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악사는 수박 공주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며 그녀와 함께 했던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웠던 추억들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수박 공주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고향과 부모님, 그리고 젊은 악사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악사는 이어서 우스꽝스러운 동물 흉내를 내며 익살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사위가 너무나 재미있어 수박 공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깔깔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눈부신 금은 보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자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보물을 줍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악사는 수박 공주의 손을 잡고 궁궐을 빠져나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수박 공주는 자신을 구해준 용감하고 지혜로운 악사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욕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물을 만들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8. 호랑이를 감동시킨 아이. 깊은 산골에 한 아이가 병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산삼을 찾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던 아이는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 드시는 것은 좋으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저의 아버님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제가 산삼을 구해 아버지께 드리고 올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꼭 다시 돌아와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호랑이는 아이의 지극한 효심과 당돌함에 감동했습니다. 제호 작은 아이가 나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다니.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데리고 험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 건너편 절벽에는 탐스러운 산딸기가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네가 저 절벽으로 건너가 산딸기를 따다 준다면 내 소원을 생각해 보겠다. 절벽 사이는 너무 멀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입에 물고 한쪽 끝을 호랑이에게 건넸습니다. 호랑이님, 이 허리띠를 굳게 잡아주십시오.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믿고 허리띠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건너 산딸기를 따왔습니다. 호랑이는 아이의 믿음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자신의 굴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굴 안에는 굶주린 새끼 호랑이 3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인 어미,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혀가 새끼들이 며칠째 굶고 있다. 네가 이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해온다면 너를 보내주겠다. 아이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불쌍한 새끼 호랑이들을 위해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온종일 산을 헤매며 작은 짐승을 사냥하고 나무 열매를 따다 새끼 호랑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새끼 호랑이들은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호랑이는 마침내 아이의 효심과 따뜻한 마음에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100년 묵은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발로 산삼을 캐내어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산삼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종종 마을 근처에 나타나 아이의 집을 지켜주었고 아이와 호랑이는 종족을 뛰어넘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9. 거짓말 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허풍이 심하기로 유명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어느 날 온 마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기막힌 거짓말을 하여 나를 이기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얻기 위해 부잣집으로 몰려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낚시를 갔는데 집채만한 잉거를 낚았습니다. 너무 커서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잉거 등 위로 올라가 보니 그 등 위에서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더군요.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젊었을 땐 그 잉거를 미끼로 써서 고래를 낚았지. 한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바늘은 어찌나 큰지 구름에 구멍을 뚫어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다오. 부자는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내 바늘은 더 커서 그 바늘로 구멍 뚫린 하늘을 꿰맨 적도 있다네. 사람들이 아무리 엄청난 거짓말을 해도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엄청난 거짓말로 받아쳤습니다. 모두들 혀를 내두르며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난한 농부가 낡은 지게와 텅 빈 항아리를 들고 부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거짓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께서 급히 쓸 곳이 있다며 댁에서 금 10냥을 꾸어 가셨는데 어서 그 빚을 갚아주십시오. 제 아내가 지금 병들어 약값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빌렸단 말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자가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방금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주셔야지요. 그제야 자신이 농부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된 부자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라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약속대로 농부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상대방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거짓말 시합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야기 시 볏짚 한 홀로 부자가 된 총각.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님께
부디 저도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절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볏짚 한 올이 그의 손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볏짚을 소중히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데 앵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니 커다란 등의 한 마리가 총각의 얼굴 주위를 맴돌며 귀찮게 했습니다. 총각은 손에 든 볏짚으로 등에를 낚아채 볏짚 끝에 묶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총각이 볏짚에 매달아 흔드는 등에를 보고는 울음을 뚝 그치고 신기해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총각, 제 아이가 저 장난감을 몹시 마음에 들어 하는군요. 제가 맛있는 귤 3개를 드릴 테니 그것과 바꾸지 않으시겠소. 총각은 흔쾌히 볏짚 등에와 귤 3개를 바꾸었습니다. 귤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갈증과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총각은 상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진 귤을 모두 건넸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귤을 먹고 기운을 차린 상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을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총각의 친절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이건 약소하지만 내 성의이니 받아주시오. 이제 총각의 손에는 최고급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길가에서 한 무사가 자신의 말이 쓰러져 죽었다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값비싼 명마였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무사는 비싼 말을 그냥 버리고 갈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각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비단 한 필을 드릴 테니 저 죽은 말과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사는 쓸모없는 죽은 말과 비싼 비단을 바꿔준다는 말에 횡재했다며 기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총각은 죽은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다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부디 이 말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말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각이 건강해진 명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커다란 저택 앞에서 한 영감이 이사를 준비하며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짐은 많고 마땅한 운송 수단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각이 탄 멋진 말을 본 영감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젊은이, 그 멋진 말을 내게 팔지 않겠나? 대신 내가 이 집과 밭 전부를 주겠네. 영감은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총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각은 길에서 주운 볏짚 한 올로 시작하여 등에 귤 3개, 비단 한 필, 죽은 말을 거쳐 마침내 커다란 집과 넓은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성실하게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큰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아트. 열지 말아야 할 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혼담이 들어왔는데 상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커다란 기와집에 사는 부자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은 용모가 훤칠하고 예의가 발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녀는 조금 망설였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집은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집 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창고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신랑은 아내를 극진히 아껴주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보름이 되면 반드시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며 집을 비웠고 떠나기 전에는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의 모든 곳은 마음대로 다녀도 좋소. 하지만 저기 저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창고의 문만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둬. 만약 약속을 어기면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이오. 처녀는 남편의 말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호기심을 꾹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남편의 외출과 비밀스러운 경고에 그녀는 점점 더 그 문안이 궁금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열지 말라고 하는 걸까? 혹시 나 모르게 다른 여자를 숨겨둔 것은 아닐까? 어느 보름날, 남편이 집을 비우자 처녀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숨겨둔 열쇠를 찾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동쪽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끔찍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등불을 밝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 이전에 이 집으로 시집왔다가 실종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남편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둔갑하여 처녀들을 꿰어 잡아먹는 무서운 요괴였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요괴 신랑이 쫓아오기 전에 그녀를 숨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에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처녀를 숨긴 뒤 다시 나무 껍질로 위장해 놓았습니다. 얼마 후 요괴 신랑이 험악한 기세로 처갓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내를 내놓아라. 가족들은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괴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 마당의 버드나무에서 아내의 분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습니다. 요괴는 톱을 가져와 버드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처녀의 오빠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요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당신이 이기면 내 동생을 내어주고 우리가 이기면 순순히 물러가시오. 요괴는 자신의 꾀를 믿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오빠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요괴는 번개라고 답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요괴는 하늘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오빠가 나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저 기러기 떼는 모두 몇 마리냐? 요괴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99마리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막내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다. 저기 저 기러기들은 사실 내 것이다 내 거러기. 내 기러기라는 엉뚱한 말장난에 요괴가 당황하는 사이 동이 트고 첫 새벽에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닭 울음소리를 들은 요괴는 본래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며 힘을 잃었고 그 틈을 타 오빠들이 달려들어 요괴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야기 12. 조개와 도요새의 다툼. 어느 맑은 날 강가에서 커다란 조개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가 고팠던 도요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도요새가 날카로운 부리를 조갯살에 박는 순간 깜짝 놀란 조개가 탁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도요새의 부리는 조개 껍데기 사이에 단단히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요새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조개야, 오늘과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바짝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조개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 도요새야. 내가 오늘도 내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두 짐승은 서로 자신의 힘만 믿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도요새는 부리를 빼내려 버둥거렸고 조개는 더욱더 껍데기를 꽉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부리가 낀 채 버둥거리는 도요새와 그 부리를 꽉 물고 있는 조개. 어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냥감은 없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 횡재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두 마리를 다 잡게 생겼구나. 어부는 웃으며 다가가 싸우느라 정신없는 조개와 도요새를 아주 손쉽게 함께 망태기에 담아버렸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가 결국 둘 다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큰 이익만 안겨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쓸데없는 다툼으로 양쪽 모두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상황을 가리켜 어부지리 유후지릭, 즉 어부의 이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